계속해서 우리가 뭐 인문학자라든가 또 역사학자, 또 목사님들, 또 의사, 의료 기관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대생들 또 이과생들, 자연계통 계열의 학생들이 더 관심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성현 교수님 잠깐 소개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성현 교수님은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천문학으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일하셨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물리천문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이석영 교수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 자라서 진짜 거의 한 40년 만에 처음 와봤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공교롭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살던 집 옆을 차가 지나가게 됐는데 천지가 개벽을 해서 제가 살던 집터는 없어지고 이제는 막 20층이 넘는 아파트로 가득가득 차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휴일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여기 그 당시에 새로 생겼었던 어린이 회관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그러는 만한 그런 과학 혹은 또 인문적인 그런 디스플레이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 보냈던 게 바로 그제 같은데 아이고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유심히 보는데 지금 세종대학에 제 조카가 하나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잘 안 뜨네요. 오늘 저는 에덴 동산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사진은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아주 먼 우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천문학자인데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어려서부터 이제 천문학자가 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가 이제 되었는데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도 있고 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요즘 최근 한 몇 년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심우주, 먼 우주를 관측을 해봤더니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아주 많은 은하들이 발견된 겁니다. 우주에는 정말 많은 은하들이 있거든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을 수천억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을 은하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가 광대하고 대단합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은하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은하처럼 이렇게 나선팔을 가지고 있고 옆에서 보면은 빈대떡같이 납작한 이런 아주 해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천문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가 뭐가 있나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은하가 왜 이런 해괴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은하 내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희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전부 다 이제 별들인데 우리 은하랑 비슷하게 생긴 이 형제 은하를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우리 은하만 해도 1000억 개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평범한 특별히 뭐 멋지거나 특별히 더 질량이 크거나 그렇지도 않고 사실은 약간 질량이 작은 축에 속하는 그러한 평범한 별이 태양이고요. 이 태양은 이제 항성계,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뭐
옛날에는 명왕성까지 포함해서 행성들이 있고 또 소행성들도 많이 있고 이런 이제 흥미로운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약간 이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은하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고 그리고 우리 태양이 최소한 8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은하에도 그러면 8,000억 개의 행성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별들은 각각 우리 지구같이 이러한 그 지성체를 보유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아주 뭐 정상적인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지난 한 25년 정도 정말 큰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4천여 개의 외계 행성계를 찾았는데요. 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찾습니다. 뭐 중력 렌즈를 활용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별을 별 앞에 살짝 지나가면서 빛을 가리는 그런 효과를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4,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았거든요. 지구 같은 이제 외계 행성을 찾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여기 갖고 온 케플러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찾은 452번 B라고 하는 이 행성인데요. 이거의 상상도입니다. 지금 아무리 큰 망원경으로 봐도 이렇게 행성은커녕 아무리 큰 별을 봐도 다 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만 이거는 상상도이고요. 이 행성이 속해 있는 이런 항성계의 별을 배경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 행성의 경우에는 지구 질량의 한 5배 정도 되고 크기도 한 1.5배 반지름으로 이 정도 돼서 얼추 이 행성이 우리 지구와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인데 이러한 4천여 개 중에 이렇게 지구와 얼추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극히 드물고 그리고 얼추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네들이 생명체를 보유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고 지금까지는 4천여 개를 발견한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뭐 생명체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확률이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행성에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 아주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볼 때. 뭐 우리 태양계의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성의 그림인데요. 수성의 사진인데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질량은 작고 몸집도 작은데 태양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수성은 대기가 없습니다. 이 수성 겉에 있었던 대기가 태양에 의해 중력에 의해 다 오랜 세월 동안 뺏겼거든요. 대기가 전혀 없으니까 꼭 달처럼 오랜 세월을 통해 운석들이나 소행성들이 떨어져서 충돌을 할 때마다 만들어진 이러한 수없이 많은 이러한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풍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은 없겠죠.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장 예쁜 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금성이 있습니다. 금성을 예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워낙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입니다.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금성의 대기의 구성 때문인데 대기가 대부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우리 모든 행성들이 어느 정도 반사를 하는데 그 반사율이 금성의 경우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이나 혹은 저녁 때 보통 금성을 보게 되는데 보면 아주 그냥 하얀 천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우리가 예쁘게 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열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 안에 지각에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온도가 450도에서 500도 정도입니다. 우리 섭씨로 450도, 500도라는 얘기니까 물이 있을 수 없겠죠. 서로 물 분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뜨거운 환경 속에서는 전부 다 이제 수증기로 변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생명체 발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죠. 화성은 우리가 지구의 쌍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화성은 반지름은 지구보다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래서 무게도 훨씬 더 질량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를 잘 보유할 수 있는 중력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 대기가 다 얇아져서 지구랑 비교해서 볼 때 대기가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그러면은 온도를 잘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화성의 경우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0도씩 납니다. 상상 가능하십니까? 낮에 50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50도라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냥 막 생활을 하기 힘든데 이제 해가 꼴깍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막 굴 찾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영하 50도가 되거든요. 이게 매일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이곳에서 뭔가 선한 일이 벌어지기는 너무 어렵겠죠. 이곳이 바로 우리가 태양계 내에서 그래도 지구랑 제일 가까워서 생명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명을 찾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로 행성 조건들이 생명체 발현에 척박한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성은 지구 밖에 있는 행성 화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인데 목성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안 그러고 목성형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기체로만 되어 있어요. 땅이 없습니다. 그냥 푹 빠지던 거예요. 전체 100%가 다 그냥 기체예요. 그러니 뭐 여기서는 아까 금성이 대기가 너무 빽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그것도 아니죠. 언제나 폭풍이고 이 거대한 목성이 30시간인가 마다 35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태풍하고는 견줄 수 없이 태풍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태풍이 목성에는 언제나 다 이렇게 늘상 우리는 태풍철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늘 그런 지구의 태풍의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태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적반이라고 불리우는 이 태풍인데 이건 늘 저기 있죠. 요 대적반은 지구의 크기의 거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대한 시스템인지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지구에 이렇게 생태계가 생겼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는 반면에 정말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제 별이 태양인데 중앙에 있는 별이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성이 생명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주에 있는 별들은 대략 태양 질량의 10분의 1부터 시작해서 태양 질량의 100배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별의 질량 중에서도 딱 질량이 태양 정도만 돼야지만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별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조금만 작아도 그러면은 자외광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하고 식물들을 만들 수가 없고요. 태양 질량보다 2배만 더 커지면 이제 수명이 너무 10분의 1로 짧아져서 이러한 모든 생명체가 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중에 생명체 탄생에 적합한 조건을 줄 수 있는 별은 아주 극히 드문 거죠. 게다가 방금 보셨다시피 똑같은 태양을 중심 별로 갖고 있더라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를 보면 그 중에 생명체를 갖고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 하나밖에 없죠.
지구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신기한 게 태양을 공전하는 이 공전 궤도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궤도는 다 타원 궤도지만 태양의 경우에는 거의 원궤도에 가까운 타원 궤도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태양과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를 공전 궤도면에서 23.5도를 기울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서부터 지축이 23.5도 기울은 게 뭔가 천체가 지구에 부딪혀서 달이 형성되고 그 과정 속에 지구는 이제 기울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비롭죠. 우리가 만일 23.5도 기울지 않고 똑바로 정직하게 90도로 이렇게 딱 서 있었더라면 그러면 적도는 사시사철 태양빛을 받는 적도라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남북극은 태양빛을 한 번도 못 받아서 계속 꽁꽁 얼어 있어서 실제로 사람이 살 만한 지역은 지구 전체에서 한 10%도 안 되게 됩니다. 아주 북반구와 남반구의 작은 밴드를 제외하고는 다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나마 그러면 10% 안에서 살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대이동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어떤 환란을 겪을 때 민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구가 서로 일부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을 갖추더라도 이것이 전체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상상을 잘 못하시겠지만 지구에는 0.5 가우스라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미미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있는 거 평소에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죠. 언제만 느껴보죠? 자석 가지고 뭔가 해볼 때 정말로 지구에 자기장이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미미한 자기장, 우리가 아무것도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에서 매시간 불어오는 아주 인체 유해한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쉴드, 방패 역할을 해줘요. 만약에 이 미미한 자기장이 지구에 없었더라면 별이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주더라도 또한 우리의 위치나 궤도나 여러 모든 것들이 다 생명 탄생에 완벽하더라도 자기장 하나만 가지고도 지구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혹은 당연한지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러한 존재들이 지구의 이러한 환경에 기여를 중요하게 해왔던 것이죠. 자 이제 서론이 열렸습니다. 듣고 보니 지구가 독특한 곳인 것 같은데 이것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지금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하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이 이론의 시작은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견해를 최초로 제시를 한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벨기에의 천문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며 동시에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뭐 여러 가지 긴 이야기들을 다 이제 뒤로 미루고 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점이 빛과 같은 점이 하나 폭발을 해서 지금 모든 삼라만상을 만들었다. 꼭 마치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창세기에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당대 가톨릭 신부이기도 했었던 르메트르 박사가 이러한 우주 팽창설을 제시를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러한 견해는 abominable, 혐오스럽다. 과학자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과학에 투영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틀렸다 이거죠.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이 팽창 우주설이
이제 나중에는 빅뱅 이론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증을 다 통과한 유일한 우주론적인 이론이 된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예견은 뭐냐면, 오늘은 우주가 이렇게 차갑지만 과거에 이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있거나 아주 작은 우주에 갇혀 있었을 때는 훨씬 더 우주가 뜨거웠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웠던 초기 우주 때 존재했던 빛 입자들이, 빛은 막 사라지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많은 에너지를 그동안 잃었겠지만 오늘도 화석처럼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발견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발견된 초기 우주의 빛의 증거가 노벨상을 3번이나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밖에 안 됐을 때 아주 어린 우주가 가졌던 빛이 오늘날 어떻게 우주에 분포하고 있는가 지도예요. 지도인가요? 천도군요. 천도.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 점들과 파란 점들이 있는데, 빨간 점들은 이 온도를 얘기해 주는데, 이 하늘 어디를 보든지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절대 온도로는 3도, 섭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섭씨로는 영하 270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낮은 온도의 저에너지 빛이에요. 이렇게 저에너지가 된 것은 우주가 팽창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고온의 에너지였지만 팽창 때문에 이제 저온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확히 이 내용을 다 예견을 했습니다, 이론가들이. 그리고 관측이 되었는데, 관측을 잘 해보니까 온도가 살짝 높은 점들도 있고 살짝 낮은 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점과 낮은 점의 온도의 차이가 10만 분의 1. 한 군데가 만약에 3.00001도라면 한 군데는 2.99999도,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굉장히 미미한 잡음과 같은 에너지를 발견한 건데, 그 잡음 내에 또 10만 분의 1의 아주 미세한 잡음이 있더라, 그 얘기죠. 버리면 좋겠죠. 이건 쓰레기니까. 버리려고 하다가 천문학자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잡음이 우리에게 뭔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잡음을 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하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잡음을 가지고 우주 큰 규모에 대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처음에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되, 우주에 우리가 지금 나이라고 믿고 있는 137억 년 동안 중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은, 처음에는 완벽히 균일해 보였던 우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조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구조물들이 몰려드는 곳마다 하얗게 별들을 만들고, 별들이 모여서 또 은하를 만들고, 은하들이 여러 개 모여서 또 은하군을 만들고, 그리고 우주에 이렇게 거대한 우주 거대 구조 필라멘트라는 스트럭처가 생기기도 하고, 우주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은 보이드라고 하는 뻥 뚫린 구멍 같은 것들도 만들고, 이것이 거의 정확히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그림이 너무, 이게 뭔지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은하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요 은하를 조금 확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은하인데요,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 은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하같이 전혀 안 생겼죠.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무슨 놀이동산에 가면은 우리 솜사탕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솜사탕, 제가 볼 땐 딱 솜사탕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점 솜사탕이 자전거 구르는 아저씨가 바퀴 구를 때마다 점점 커지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동그란 솜사탕 같이 생겼던 것들이 그 다음부터 주변에 기체들이 몰려들고 기체들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모습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지금 동일한 은하를 최후에 이 회전하는 방향의 수직에서 보는 경우와 옆에서 보는 경우인데,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은하들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해를 가지고 우주에 대해 시뮬레이션 했을 때 만든 결과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저희 연구팀은 컴퓨터 4,800대를 동시에 병렬 처리해서 동원을 해서 3년 동안 계산을 한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3년을 쉼 없이 계산을 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나온 거고, 우주의 초기에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미미한 지역 간의 차이가 중력만 제공을 했을 때, 그리고 우주에 137억 년이라는 나이가 있을 때 어떻게 발달하는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그 과정 중에 다양한 이 공간 내에서도 2,000개의 은하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질량의, 서로 다른 모양의 은하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만들어지는 은하가 어떻게 오늘날 보는 실제로 관측되는 그런 은하와 흡사한지를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우주에는 은하가 굉장히 많고 그 은하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고, 우리 은하 내에는 1,000억 개나 되는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은 각기 알 수 없는 숫자의 행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무엇이냐,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알 필요 없는 배경이냐, 우리는 그림이고, 아니면 이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인 관계이냐,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건데, 빅뱅 이론을 근거로 기저로 두고 우리가 단순하게 물리법칙만을 활용을 해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해보았더니 거기에서 사실적인, 꽤 사실적인 우주가 만들어지더라, 이제 그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진 별들 중에 지금 여기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별들이 전부 다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별들의 경우에는 태양과 같은 건데요, 중앙에 1,500만 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고, 이때 수소를 뜨겁게 달궈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 중에 빛을 만들고, 탄소와 질소 이런 것들을 부산물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부산물들을 우주에 환원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태양과 같은 별은 대략 한 100억 년 정도 살게 되는데, 100억 년 산 후에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렇게 만든 탄소, 질소 이러한 화합물들을, 원자들을 우주의 대부분, 최소한 한 50%에서 많게는 한 7, 80%까지 우주에 되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백색 외성이 돼서 죽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생 생명체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작은 별들은 그렇지만 태양보다 10배 이상 되는 큰 별들은 훨씬 더 짧은 삶을 삽니다. 태양은 거의 90억 년, 100억 년을 살지만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죠. 이렇게 짧은 삶을 살고 죽을 때는 단지 한 1, 2분에 걸쳐서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슈퍼노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주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큰 별의 경우에는 탄소, 질소처럼 작은 원자뿐만 아니라 산소라든지 뭐 인황, 마그네슘, 철, 금, 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원자들이 전부 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것들이 우주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우주에 환원이 돼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전공이 뭐든지 간에 언젠가 학창 시절에 한번 주기율표를 본 적이 있으시죠? 이 주기율표를 보면 수소부터 출발해서 수, 헬륨, 리튬, 베릴륨, 뭐 보론, 붕소죠. 뭐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운 모든 주기율표의 원소가 이제는 바로 오늘 2023년에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은 빅뱅 처음에 3분 동안 다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수소는 확실히 그렇고요. 헬륨은 약 한 90%가 그래요. 처음 빅뱅 시작 3분 동안 다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거부터 할까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아까 지금 탄소, 질소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작은 별들,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이 죽으면서 우주에 환원해 준 것들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큰 별들이 폭발하면서 준 것들이에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중성자별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해서 준 거고요. 하얀색은 백색 외성이 초신성 폭발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빅뱅 자체가 처음 3분 동안 만들어 준 거고, 나머지 모든 여러분들이 아는 원자는 전부 다 별이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별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메리슘, 캘리포니움, 버클리움, 얘네들은 뭐냐면은 인간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원자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안정하지 못해서 금방 없어집니다. 반감기가 짧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안정된 모든 원자는 전부 다 별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하게 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여한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작은 별들이 탄소와 질소를 뿌려주고 죽고, 큰 별들은 더 많은 원소들을 만들고 뿌려주고 또 죽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우리 은하의 어떤 한 지역에 기체들이 이제 잔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기체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지역에 있던 기체는 화학 조성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 별들에 의해 기여를 받아서 생명체를 탄생하기에 아주 딱 좋은 화학 조성을 갖고 탄생을 한 거예요. 밀집하고 있는 기체의 중심부에서는 태양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기체의 흙더미들, 먼지에서부터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이런 것들이 함께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다 같은 하나의 원반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행성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심지어 자전도 금성을 제외하고는 다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파악한 거예요. 쟤들은 뭔지, 쟤는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신비로운 결정체인지 몰랐겠지만, 유일하게 이 지구에만 우리가 아주 멋진 생태계를 조성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앞에 서 있는데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생각, 제가 하는 행동, 이것은 뭐의 산물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는 DNA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결국 부모님이 주신 DNA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걸요? 수긍합니다. 제가 요즘 생긴 걸 보더니 친척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나왔나?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DNA 중요하겠죠. 하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그러겠죠. 선생님, 환경을 무시하지 못하죠.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자라셨다면서요. 환경 효과 무시 못합니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셨나요? 어떤 학교를 다니셨나요? 중요하죠.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오늘의 제 모습을 가질 때 모든 것이 다 기여를 합니다. DNA도 기여했겠지만 제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는가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도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 몸속에 있는 원자가, 제가 뭐 몇 개인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원자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137억 년이 다 걸렸어요. 저는 57살인데 57년만큼 걸린 게 아니라 실제로 137억 년에 걸쳐서 우리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강남에 가면은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는데요. 롯데타워가 땅 위로 123층이 있거든요. 사람들 눈에는 123층 1층부터 하나하나 올라간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1층이 시작하기 전에 기초공사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이제 20살쯤 됐을 것 같은데, 난 이제 20년을 살았다. 내가 있기에 어떤 것들이 기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위해 137억 년이 다 사용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유, 은하는 너무 복잡해. 우주는 더 복잡하고 우리 태양계만 잘 알아도 대단해. 어불성설이죠. 태양과 태양계가 갖고 있는 원자의 대부분은 다 태양계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누군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전 세대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원자가 다 우리가 이제 기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단지 태양계가 시작한 혹은 지구가 시작한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 실제로 137억 년, 그 다음에 요 은하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관여를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이는 137억 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요즘 제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렇게 천혜의 조건인 지구가 병들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이 지금 전국 혹은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climate change라는 말은 1980년대 말에 나사에 근무하던 어떤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 소개를 한 용어인데요. 그 직후에 제가 사실은 그 같은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라는 말을 제가 거의 처음 들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진짜 그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텐데 기상이변이라는 말이 그렇게 한 30여 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초기에는 이것이 실제일까 아니면은 이게 무슨 호러 스토리, 이를테면은 정치인들이 프로파간다를 하는 걸까, 선전일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언제나 이제 과학자들은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가장 최악의 가능성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기업들이 뭔가 이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21세기 초가 될 때까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1세기에서 태어나셨을 테니까 저희와 같은 그러한 이제 우매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후 변화의 기상이변의 증거가 너무나 넘쳐나죠. 모든 곳에서 벌써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우리 국제 천문 연맹이라고 하는 UN 같은 건데 대규모 3,000명이 모이는 그런 회의를 부산에서 했거든요. 처음엔 서울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이 너무 이 행사를 유치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부산에다가 유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IAU 총회가 있는 그 2주 동안, 부산에 있는 동안 서울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강남에 차들이 둥둥둥둥 떠댕기고 사람들도 죽고 엄청난 우리가 그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이번 여름이 우리가 기상을 측정한 이후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상학자가 뉴스에 와서 하는 말이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었는데 앞으로 올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죠. 이제 기상이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인가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천문학자니까 저는 제 일은 아니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루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은 원래 19세기에 옛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늘날의 세르비아 땅에서 태어난 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워낙 이제 똑똑했는데 박사 과정으로는 토목공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그래갖고 토목공학을 해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직업으로 갖고 살다가 워낙 탁월하고 수학을 잘하니까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은퇴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일이 뭐냐면 지구의 햇빛이 어떠한 각도로 얼마나 길게 도달하는가를 계산을 해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기상 현상을 태양만 가지고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태양이 당연히 가까우면 더 뜨겁겠죠, 그죠? 가까우면 더 뜨겁고 그다음에 태양이 고도가 높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이 고도가 높아서 아주 덥고요. 겨울에는 고도가 낮으면 살짝 뜨는가 했더니 조금 있다가 져요. 그래서 낮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달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 당연히 고도와 거리가 태양빛을 얼마나 우리가 받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았냐면 첫 번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요. 이게 약간 찌그러진 타원이거든요. 근데 이 타원의 궤도 20률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략 10만 년을 주기로 이 타원이 모습이 바뀐다고요.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가 계속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지구의 어느 지역이든지 서울에서 태양빛을 받는 양이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구는 이 황도 경사각, 그러니까 지구가 약간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이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대략 4만 년을 주기로 이 황도 경사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21도에서 24도 사이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어렸을 때 팽이 가지고 많이 놀았죠? 팽이를 이렇게 탁 돌리면 처음에는 빠르게 돌 때는 똑바로 서 있다가 나중에 힘이 좀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돌게 되죠. 똑같아요. 지구도 세차 운동이라고 해서 26,000년을 주기로 지구의 이 자전축이 이렇게 빙빙 돕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는 지구의 자전축을 위로 확장을 해서 북쪽을 보면 그 끝에 북극성이 있지만 26,000년 후에는 13,000년 후에는 엉뚱한 별이 있을 거예요. 북극성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때 가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Formerly known as 북극성 막 이래요. 쟤는 북극성이라고 불리우던 별. 얘는 신북극성. 막 그래야 될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밀란코비치 박사가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세계의 주기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의 어떤 한 지점, 이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 지역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다르게 변화해 왔을까를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개의 변화가 합산을 해서 지난 100만 년 동안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을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밀란코비치가.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 근교의 지질학자들이 땅을 파서 지난 100만 년 동안 모스크바 지역에 오고 간 빙하기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100만 년 동안의 지구의 온도의 변화, 즉 빙하기가 오고 가고 한 것들을 거의 얼추 이 세 개의 천문 현상만 가지고 다 재현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구에는 또 복잡한 다른 현상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인 태양에서 오는 빛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놀라고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뭐지? 단 세 가지 태양 효과만 고려했을 뿐인데 지구의 100만 년 동안의 빙하기를 얼추 설명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 년 동안 잘 설명할 수 있었던 태양의 빛의 변화가 1850년부터는 맞지가 않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노란색처럼 변할 거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천문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의 온도는 이렇게 계속 올라만 가고 있어요. 18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5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뜨끔할 것 같은데 이때가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연료를 쓰기 시작을 하고 지구에 이제 지구 온난화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기체들을 많이 이제 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있고요.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0년, 15년 내에 이 올라가는 추세를 막지 못하면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기 전에는 작년에 저희 아래층에 있는 5층의 대기과학과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티핑 포인트가 이미 도래한 지역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남극, 그린란드,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방글라데시와 북인도 이런 지역들은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이제 돌이키기 힘들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쩔 땐 좀 과격한 영화도 조금 보고 즐겨보고 막 때려부시고 하는 영화들도 보게 되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최고의 공포 영화는 뭐였냐면은 매드맥스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80년부터 있던 영화인데요. 이거는 2015년에 존 밀러 감독의 새로운 버전 매드맥스 퓨리 로드 분노의 도로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게 공포스럽게 느껴지냐면 이게 그냥 상상의 사이언스 픽션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다큐멘터리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 50년쯤 후에 도래할지도 모르는 지구의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서 50년 좀 너무했고 지금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100년, 2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핑 포인트가 지나도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문명은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막화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제 결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줄여 써야 되고요. 뭐 끝도 없죠. 친환경 에너지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써야 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몸담고 있던 칼리지는 우수, 빗물을 늘 받아가지고 건물 전체에서 쓰는 화장실 물로 썼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매년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해보면 그 우수를 컬렉트해서 실제로 리사이클해서 쓰는 게 그냥 깨끗한 물 상수원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50명 교수들이 쭉 둘러앉아서 열띤 토론을 한 끝에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경제적이지 않은데 가성비 꽝인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안 하잖아. 우리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 누군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러고 결심을 하고 지금 2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를 겁니다. 난 이거는 못해,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제 연구실에 오면은 종이컵은 없습니다. 하루를 방문하던 심지어 3년을 제 밑에서 일하던 포닥도 오자마자 제가 머그를 하나 줬습니다. 너 갈 때 반납하고 가. 3년 동안 머그 다 쓴 다음에 나중에 티 스테인이 그대로 묻어가지고 시꺼멓게 된 컵을 저한테 주고 갔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는 겨울에는 언제나 수면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일러를 틀지 않기 위해. 뭔가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게 되면 언젠가는 빌드업을 해서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이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몸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아주 허접한 거 드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느 정도 여력만 있으면 여러분 몸에 건강한 걸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전 우주가 다 일을 했거든요. 137억 년 걸쳐서. 이 땅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 하나하나가 다 에덴 동산의 최고의 결정체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킬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킬까,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결심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심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에덴 동산. 감사합니다.